어제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새벽이겠네요.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는 오늘 내 분식집을 닫았습니다. 60살. 이혼한 지는 5년. 분식집을 연 지는 3년.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한 지는 겨우 하루. 이렇게 말하니까 참 간단한 인생 같죠? 근데요, 이 안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기대와 어떤 바보 같은 희망을 껴안고 있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말해보려고요. 혹시 제 얘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멈춰 세울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제 이름은 이영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랑 제가 모아둔 적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싹 끌어모아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집 나갈 때요. 몸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장도 같이 비어 나가더라고요. 서류에 도장 찍고 집을 나오는데 손에 쥔 건 캐리어 하나랑 통장 몇 개랑 그리고 괜찮아. 나 아직 예순이야. 뭔가 할 수 있어. 그 말뿐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순이면 아직 젊지 뭘 못해. 맞는 말이죠. 근데요. 예순이면 이미 두려운 나이이기도 해요.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누가 경력직이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배워서 뭐든 시작하기에 머리도 몸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 그런데도 저는 그때 이상하게 자신 있었어요. 나 음식 좀 하잖아. 이혼 전까지 30년을 가족밥 해 먹였거든요. 김치도 내가 담고 반찬도 내가 하고 명절 음식도 다 내가 하고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 떡볶이는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맛이 달라. 우리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이요. 제 인생 최대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나도 한번 내 이름 간판 달아보자. 영잔의 분식. 간판 도안 파일을 카톡으로 받아봤을 때요. 휴대폰 화면만 보고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이제부터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그냥 사장님이 되는 거구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처럼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가게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묻더라고요. 사장님, 분식은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랬죠. 집에서만 30년 했어요. 애들이 제 떡볶이 때문에 집을 못 떠나요.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아이고, 그런 사장님이 하는 집은 무조건 잘 돼. 이 자리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 설비,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나 홀로 시작한 가게였는데도 돈이 슥슥 빠져나가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몇 번이나 멈췄어요. 잠깐만,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미 도장을 찍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기까지 끌려온 김에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게 어떤 끝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오픈 하루 전날, 밤새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시금치 데치고, 단무지 물 빼고, 계란 지단 붙이고, 맛살, 햄, 당근 썰어 놓고, 손은 바쁜데요. 머리는 계속 미래를 상상했어요. 줄 서 있는 손님들. 사장님, 여기 떡볶이 2개 추가요. 김밥 하나 더 싸주세요. 이런 목소리들. 저녁에 셔터 내리면서 오늘도 다 팔았다 하고 발목 아픈 줄도 모르고 웃는 제 얼굴.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사람이 망하기 전에 먼저 상상부터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픈 첫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간판 불 켜진 가게 안에서 혼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영잔의 분식, 흰 바탕에 주황색 글씨, 촌스러운 듯한데 그 촌스러움이 꼭 저 같더라고요. 첫 손님은 바로 옆 미장원 사장님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이제 문 여셨어요? 네, 오늘 오픈이에요. 떡볶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사실 돈을 받기도 전에 먼저 맛을 봐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쓱.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떠서 종이 그릇에 담는데요. 국물 색깔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색이더라고요. 우와, 색깔이 예술이다. 사장님이 한 입 먹고, 어머, 이거 진짜 파셔야겠다. 맛있다. 그 말 듣는 순간, 아, 나 이제 살았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도 견뎌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괜찮겠다. 그날 저녁, 동네 애들 몇이 와서 떡볶이를 먹고, 학생 둘이 와서 김밥 둘이 나눠 먹고, 옆 가게 아저씨가 잔치국수를 시켜 먹었어요. 매출은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텐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부자인 날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입소문 나면 줄 서겠지. 그 생각 하나로 그날 하루 종일 발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요, 인생이란 게 참 그렇게 쉽게 줄을 안 서더라고요. 둘째 달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장사는 거의 안 되고, 점심도 들쑥날쑥, 방학이 되니까 애들이 안 와요. 아, 그래. 방학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계약을 했는데도 애들이 안 와요. 그때 알았어요. 건너편 골목으로 과자 무제한, 떡볶이 튀김 5,000원짜리 프랜차이즈 떡볶이 집이 들어온 거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싸고 예쁘고 사진 찍기 좋고. 저는요. 그냥 고추장 떡볶이에 시장처럼 구운 어묵, 일반 김밥. SNS에 올릴 만한 건 제 얼굴 주름뿐이었어요. 애들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야, 여기도 떡볶이 집이네. 잠깐 보고는 결국 골목 끝에 있는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요. 이상하게도 이혼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나가던 전 남편 뒷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버려지는 기분이네. 어느 날은요. 하루 매출이 43,000원 나왔어요. 그날 장부를 보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월세, 공과금, 카드 수수료, 그 숫자들이 떡볶이 국물처럼 빨갛게 날 덮쳐오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이제 그만해라. 거울 속 제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가게 보증금, 시설비 대출, 은행 이자. 이걸 감당하려면 일단 계속 버텨야 했어요. 장사를 그만두면 돈이 새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어느 날 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노후 빈곤율 OECD 1위. 기사를 클릭해서 보는데 한국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 어쩌고저쩌고. 숫자를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숫자 안에 나도 들어가겠구나. 몸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가게가 있으니까 그래도 매일 나올 곳이 있고 손에 잡힐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 살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 가게까지 접으면 나는 뭘까? 60살 이혼녀, 실패한 사장, 그리고 노후 빈곤. 이 네 글자가요. 머릿속에 쾅 찍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결혼을 잘못했나? 이혼을 잘못했나? 분식집을 잘못 열었나?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던 걸까? 근데요,
새벽에 고민을 하면 답이 늘 엉뚱한 데로 가요. 마음 한쪽에서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다 내 탓이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근데 참 웃긴 게요. 낮에는 또 버티게 돼요. 손님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힘차게 말이 나가요. 그게 생활력이죠. 그게 엄마들이 가진 이상한 힘이죠.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정확히는 3년하고 2달.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간판 불을 끄는데요. 주황색 글씨가 스르르 사라지면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영잔의 분식. 그 이름도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에 와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3년 동안 번 돈, 3년 동안 나간 돈. 정리해보니까요. 제가 손에 쥔 건 경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빚. 정확히 말하면 노후에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60살의 빚을 안고 퇴직금 다 털어부은 가게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고 이제부터는 제 노후라는 이름으로 이 빚과 평생을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던 2번째 인생이었나? 처음 분식집을 열 때 인생 2막, 시작, 이렇게 스스로를 응원했거든요. 근데 막상 2막이 열렸더니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그날 새벽 거울을 봤어요. 눈 밑주름, 팔자주름, 입꼬리는 저절로 아래로 떨어져 있고 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영자야, 너 누구 인생 살다가 여기까지 왔니? 남편 눈치 보고 시부모 눈치 보고 아이들 눈치 보다가 이제는 손님 눈치, 은행 눈치, 건물주 눈치. 근데 정작 내 눈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날 마음 한쪽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나 좀 보자. 제발. 처음이었어요. 제 안에서 제가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 그 조용한 목소리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여전히 없었어요. 아침에 셔터를 올리고 저녁에 셔터를 내리고 그 사이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들이었죠.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초침 하나하나가 내 월세를 깎아먹고 있구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확 들었죠. 손님이구나. 그런데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혼하고 난 뒤로 저랑 거리가 좀 멀어진 아들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아이가 갑자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앞치마에 국물 튄 거, 머리는 질끈 묶고 손은 고추장에 빨갛게 물들어 있고 그 모습이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웬일이야? 아들이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없이 앉았어요. 뭐 먹을래? 떡볶이? 김밥? 아무거나. 아무거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주문이더라고요. 그래도 김밥이랑 떡볶이를 같이 내갔어요. 아들이 한 입 먹더니 조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맛은 있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엄마,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국자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왜? 엄마 표정이 옛날에 집에서 밥할 때랑 달라. 어떻게 다른데? 그때는 힘들어도 재밌어 보였어.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힘들어도 재밌었던 그때. 아이들 얼굴 쳐다보면서 밥 차리던 그때. 그때가 있었구나, 나한테도.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뉴스 봤지? 노인 자영업자 뭐 어쩌고 하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봤어.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엄마 얘기 같아 보여서 계속 생각났어.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날 똑바로 보더라고요. 엄마, 혹시 이거 그만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튀김기름 끓는 소리, 골목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다 멈추고 아들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두면 나 뭘로 살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금도 사는 거 맞아? 그 말이요, 칼 같았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제 가슴 깊숙이 묻어둔 질문을 꺼내준 말이었어요. 지금 나는 사는 건가, 버티는 건가? 아들은 조금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나 가봐야 돼. 생각 좀 해봐. 진짜로.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김밥이랑 떡볶이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사는 거 맞아?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또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 눈을 뜨니까 천장이 보였어요. 옆방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차가움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서 봤어요. 이번 달 매출 130만 원, 월세 60만 원, 재료비 4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만 원 남네요. 근데 여기서 카드가 대출 이자, 생활비를 빼면요. 마이너스예요. 매달 적자를 통장에서 메우고 있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50만 원. 한 달치 월세랑 공과금만 내면 바닥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계부를 덮고 탁자에 머리를 묻었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숨만 쉬어지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숨만 쉬면서 살았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남편 눈치 보면서 숨만 쉬고 살았죠.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학원비 걱정하면서 숨만 쉬고 살았죠. 이혼할 때도 그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숨 참으면서 도장만 찍었죠. 그리고 지금 분식집도 그래요. 손님 없는 가게에서 숨만 쉬고 앉아 있어요. 평생을 숨만 쉬면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확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잠은 여전히 안 왔어요.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노후 빈곤, 시니어 일자리, 60살 재취업. 검색어를 치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에 뜨는 글들을 보는데요. 60살 이상 채용 거의 없음. 시니어 일자리 경쟁률 10대 1.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 빈곤율 60%.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보면 볼수록 무서워지더라고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들 말이 맞나?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그럼 뭐가 다른 건데? 사는 거랑 버티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가게에서 또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5명.
떡볶이 2개, 김밥 3개. 매출만 5,000원. 셔터를 내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은 좀 나으려나.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모레도 똑같을 거라는 걸.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컵라면 하나 사들고 나왔어요. 1,000원짜리 라면이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일 먹어요. 집에 와서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라면을 후루룩 먹는데 맛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뱃속에 뭔가 들어간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창문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 저 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가게 망한 사람, 빚진 사람, 혼자 라면 먹는 사람. 왠지 위로가 되면서도 쓸쓸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어요. 푸석한 얼굴, 내려앉은 눈꺼풀, 주름진 입꼬리. 이게 나구나. 60살 이영자. 거울 속 제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너 정말 이대로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근데 어떡해? 뭘 어떡하라고. 대답이 안 나왔어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미안해. 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 근데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조금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게 제 첫 번째 무너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딱 10분씩 제 얘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가게 문 열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혼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자야, 오늘은 어때? 그러면 제가 대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 뭐가 제일 무서워? 내일. 뭐가 제일 서운해? 나한테. 이 대화를 몇 날 며칠 반복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 탓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탓, 시댁 탓, 세상 탓, 경기 탓, 프랜차이즈 탓. 그렇게 탓할 것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있었는데 계속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나 진짜 잘 버텼다. 그래도 이 나이에 혼자 서 있으려고 분식집 열어본 용기는 있었다. 그래도 나 한 번이라도 내 이름 간판 달아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폐업이 조금 덜 창피해졌어요. 분식집 실패는 인생 실패. 처음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느껴졌어요. 분식집 실패는 영자라는 사람이 다시 자기 인생을 배울 수 있게 된 비싼 수업료. 물론 너무 비쌌어요. 그래도요, 어쩌겠어요. 이미 내고 나왔는데. 어느 날은 동사무소에 갔다가 복지관 안내문을 봤어요. 시니어 일자리 설명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거길 왜 가?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분식집도 그래요. 처음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손님이 너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들을 입 밖으로 한 번만 꺼냈어도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끝까지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 말만 했어요. 왜냐고요? 체면. 이 나이 먹도록 그놈의 체면. 그래서 이번엔 체면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지관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시니어 일자리 설명회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르신. 오셔도 돼요. 언제 가능하세요? 어르신. 처음 듣는 호칭도 아닌데 그날따라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르신이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래, 이제 인정하자. 나는 60살 어르신이다. 근데 어르신도 사람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굳은 손마디, 내려앉은 어깨. 근데 눈빛만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영자야, 이제 내가 너를 구해야 돼. 아무도 안 구해줘. 남편도 아들도 세상도. 결국 너 스스로 손 내밀어야 돼.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다음 날 가게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셔터를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이 가게를 계속 열어야 하나? 아니면 이제 정리해야 하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김밥 하나요. 네. 김밥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여기 온 게 그냥 제일 가까워서일 거예요. 맛있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그냥 배고픈데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였을 뿐. 김밥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학생은 고개만 까딱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또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저녁이 됐어요. 셔터를 내렸어요. 오늘 매출 3,500원. 김밥 한 개.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오늘은 라면도 먹기 싫더라고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서너 개, 우유 조금. 계란 하나 꺼내서 프라이를 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때울 거야?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올려놓고 앉았어요. 혼자 먹는 밥. 조용한 집. 창밖에는 어둠.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먹기가 싫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먹는 게 싫었어요. 혼자 조용히 아무 의미 없이 숟가락을 놓고 탁자에 머리를 묻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탁자 위에 복지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볼까? 진짜로 가볼까? 거기 가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게 있긴 할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일 전화해서 설명의 날짜 다시 확인하자. 그리고 꼭 가자. 체면 따위는 집에 두고 가자. 자존심도 집에 두고 가자. 그냥 이영자라는 60살 여자로만 가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또 봤어요. 영자야, 너 내일 용기 낼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시댁한테, 세상한테 고개 숙인 것처럼 이번에는 내 인생한테 고개 숙여봐. 도와달라고 해봐. 혼자 못한다고 해봐.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용기야. 거울 속 제가 저한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조금 잠이 왔어요.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았어요.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저한테 손을 내미는 꿈. 그 손을 잡으려고 제가 손을 뻗는 꿈. 잡히기 직전에 깼어요.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복지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갔어요. 뚜뚜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여보세요, 복지관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시니어 일자리 설명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참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어르신. 성함이랑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등록해 드릴게요. 이영자요, 이영자자. 전화번호를 불러줬어요. 네, 등록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 떨림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시작한다는 떨림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자야, 너 오늘 한 발짝 내디뎠다. 이제 남은 건 그 발로 계속 걷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복지관 앞에 섰어요.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선 누가 웃는 소리도 나고 강당 쪽에서는 마이크 잡고 떠드는 소리도 나고 근데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가 또 떼고 에이 영자야. 뭐 하는 거야? 들어가라.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그치고 나서야 간신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데스크에 앉은 사회복지사분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처음.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네, 요리봉사단 신청했는데요. 아, 이영자 어르신. 여기 명단 있어요. 저기 조리실로 가시면 오늘 첫 모임이에요. 조리실? 그 말에 순간 분식집 주방이 떠올랐어요. 끓어 넘치던 떡볶이, 국물, 바삭하게 튀겨지던 오징어 튀김, 김밥 썰던 도마. 괜찮아. 여기 주방은 다르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조리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저처럼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6명 정도 서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힐끗 보더니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아, 네. 오늘 처음. 그래요? 잘 왔어요. 여기 처음 오면 다들 며칠은 울다가 가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태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그분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 집에서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이더라고요. 나는 이순자야. 영자 씨는? 저는 이영자예요. 그래, 영자 씨. 이제 자주 보겠네. 우리 오늘은 어르신들 점심 도시락 만드는 날이야. 순자 언니가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말했어요. 도시락이요? 응.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나가는 거야. 우리가 반찬이랑 국 준비해서 포장하지.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래의 제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언젠가 나도 이 도시락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괜히 가슴이 서늘했어요. 영자 씨는 어디 사는데? 저요? 근처 빌라에 혼자 살아요. 혼자? 아이들은?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딸은 외국에 있고요. 아, 그랬구나. 순자 언니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둘 있는데 둘 다 서울 밖으로 도망갔어. 가까이 있으면 용돈이라도 주고 가끔 밥도 사줄 텐데 말이야. 하.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눈가에 주름이 아주 깊게 접히더라고요. 웃음인지 포기인지 헷갈리는 표정. 다들 모이셨죠? 그때 조리실 문이 열리면서 직원 한 분이 들어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표에 정수호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 도시락 메뉴는 잡곡밥, 소고기 묵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열무김치입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 우리가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없으면 복지관 점심이 안 돌아가는 거지. 뒤에서 누가 장난스럽게 떠들자 모두들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근데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을 먹는 어르신들. 그분들 중에도 분명히 나처럼 가게를 망한 분도 있을 거고, 이혼한 분도 있을 거고, 자식과 연락 끊긴 분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점심 한 끼가 내 손끝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묘해졌어요. 영자 어르신은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정수호 씨가 조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물었어요. 네, 집에서 오래 했고요. 요즘까지 분식집을 했었어요. 오, 사장님이셨네요? 그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아, 네네. 그래도 경험 있으시니까 오늘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가 더 묻지 않고 넘어가 준 게 참 고마웠어요. 첫날 봉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대량 조리는 집밥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양파 박스째 까고, 무 수십 개 썰고, 계란 수백 개 풀어서 부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분식집에서 느꼈던 그 피로랑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식집에서 음식을 할 땐 이거 팔아야 한다. 이거 안 팔리면 오늘 적자다. 이 생각 때문에 손이 바늘처럼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여기선 이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 이모 손맛 괜찮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도시락 포장을 마치고 각 상자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문구가 적힌 작은 스티커, 순자 언니가 저한테 슬쩍 속삭였어요. 근데 말이야, 저 스티커 문구, 우리한테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 우리한테요? 응. 우리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였다고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거든. 제 웃음이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날 봉사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를 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수호 씨가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순자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영자 씨,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그래서 복지관 1층 카페에 앉게 됐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라 그런지 커피 값이 참 싸더라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 사실은 말이야. 순자 언니가 컵을 꼭 쥐고 말했어요. 나도 가게 하다 망해서 여기 온 거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니도요? 응. 나는 반찬 가게 했었어. 집에서 하던 거라 손님도 꽤 있었지. 근데 코로나 오고 마트에 반찬 코너 생기고 그때 한번 휘청했지. 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장사 잘 되면 동네에서 인사도 많이 받고 사장님, 사장님 듣잖아. 그러다가 문 닫고 나면 똑같은 동네인데 길 가는 사람들 눈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게 있을 땐 누가 봐도 가게 사장이었는데 폐업하고 나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 하나더라고요. 순자 언니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 네. 우리가 망한 건 가게지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는 나보다 2살 위였는데 어쩐지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언니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더니 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
사실은 다시 반찬 가게 하고 싶지. 또요? 응. 근데 이번에는 혼자 말고. 혼자 말고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조그만 반찬 공방 같은 거 차리는 거지. 낡은 가게에 하나씩 모여서 각자 잘하는 반찬 만들고 온라인으로도 팔고 동네 애들 체험도 받고. 언니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끈해졌어요. 근데 돈이 문제지. 나도 빚이 아직 남아 있어서 섣불리 또 가게 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보러 나온 거야.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자꾸 나쁜 데로 가서. 나쁜데. 제가 그 말이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계산하게 돼요. 이자 언제 나가나, 카드값은 어떻게 막나, 병원비 들어갈 일 생기면 어쩌나. 계산 끝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불안이죠.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자라는 화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해했어요. 왜 언니가 복지관으로 나온 건지. 영자 씨는 뭐 하고 싶어? 순자 언니가 저한테도 물었어요. 솔직히 그 질문 한동안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저요? 응. 노후에 뭐 하고 살고 싶냐고. 노후.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 우리 이미 노후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남았잖아.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할지도 몰라. 앞으로 20년. 그 숫자가 갑자기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사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분식집을 완전히 잊고 싶었어요. 근데 요리 봉사단 오니까 또 국 냄새, 밥 냄새 나잖아요. 처음엔 좀 겁났는데 오늘 해보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순자 언니가 씩 웃었어요. 그치? 음식이란 게 그래. 사람 상처도 내지만 사람 살리기도 하지. 그 말이 참 오래 머리에 남았어요. 사람 상처도 내지만 사람 살리기도 한다. 분식집이 망하면서 제 마음에는 음식 냄새만 나도 우울해지는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봉사단에서 만든 도시락들은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겠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 혹시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상처가 다른 모양으로 아물 수 있을까? 그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나가는 게 조금씩 기다려졌어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 이틀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순자 언니랑도 자주 얘기하게 됐어요. 커피 마시면서, 양파 까면서, 설거지하면서. 언니는 참 말을 잘했어요. 솔직하고, 거침없고, 근데 따뜻했어요. 영자 씨, 오늘 표정 좋네. 어느 날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보다 눈빛이 살아났어. 그 말을 듣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뭔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요. 인생이 또 그냥 곱게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엄마 한번 보고 싶다는데. 아빠. 그 단어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혼한 지 5년. 그동안 문자로 살짝 안부만 물은 적은 있었지만 얼굴을 보자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왜? 제가 겨우 한 말이었어요.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도 알잖아. 아빠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노후 빈곤보다 더 무서운 단어. 병?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 그래서 한 번만 같이 만나줄 수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식집 폐업, 노후 빈곤, 봉사단 예산 삭감. 다른 문제들이 갑자기 뒤로 밀려나고 눈앞에는 딱 한 사람 얼굴만 떠올랐어요. 전 남편. 내 청춘을 몽땅 바쳐 같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사람. 영자야, 이제 어떡할래? 이번에는 거울이 아니라 전화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약속 시간. 병원 근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먼저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 옆에 흰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 지금은 전 남편. 오래 안 본 사이에 그 사람은 정말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거의 다 빠지고 살은 쭉 빠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영자야.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옛날 기억들이 우 몰려왔어요. 처음 손잡고 걷던 날, 아이 태어나던 날, 싸우던 날, 집 나가던 날, 도장 찍던 날, 모든 장면이 섞여서 올라왔어요. 앉아. 아들이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조심조심 앉았어요. 잘 지냈어? 전 남편이 어색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럭저럭. 목이 메어서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영자야, 나 이제야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확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뭐가 미안한데. 내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냥 다. 그 사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랐어. 먹고 사는 게 바쁘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핑계만 댔지. 집에 들어와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애들 앞에서 당신 무시하고 지금 생각하면 다 내 잘못인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말이 바로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이제 자기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구나. 아들이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계속 힘들어해. 검사 결과는 아직 초기긴 한데 심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데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된대. 전 남편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 이제는 몸이 잔소리를 한다고. 그 말에 얄궂게도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남들한테만 잔소리하더니 이제는 내 몸이 너한테 잔소리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도 피식 웃더라고요. 잠깐, 진짜 잠깐 우리 셋이 같이 웃었어요. 이혼하기 전 진짜 오랜만에. 웃음이 잦아들고 나서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분식집 했다며. 아들이 말해줬어. 근데 그만뒀다고. 응, 망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야, 그걸 그렇게 말해. 아들이 눈치를 봤어요. 망하긴 뭐가 망해. 그래도 3년이나 했잖아. 나 같으면 2달도 못 버텼겠다. 전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당신은? 제가 물었어요. 나는 퇴직하고 친구랑 같이 치과 기공소했다가 망했지 뭐.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다 들어갔어. 지금은 월세도 겨우겨우 내고 약값은 애가 도와주고 있고 저는 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이랬거든요. 저 인간은 퇴직금 넉넉히 받고 편하게 노후 보내고 있겠지. 근데 실제 모습은 저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퇴직금 날리고 사업 망하고 건강 잃고
아들 도움받고. 그래서 내가 감히 날 도와달라 이런 말은 못하겠어. 당신도 사정이 어려운데. 근데 아이한테만 모든 짐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셋이 어떻게든 이 노후를 같이 버텨볼 수 없을까 해서.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출렁였어요. 같이 버틴다. 이 말이요,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무섭게 들렸어요. 설마 나보고 간병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들이 내 표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다 맡기려는 거 아니야. 나도 책임질 거고, 아빠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할 거고. 근데 엄마 혼자도, 나 혼자도 이걸 다 감당하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 거야.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얘기 듣고 싫으면 거절해도 돼. 근데 한 번쯤은 우리도 서로 인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커피 내리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셋 사이에는 말 한마디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문득 복지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나도 빈털털이고 저 사람도 빈털털이고 돈만 놓고 보면 둘 다 답이 없어요. 근데 완전히 끊어버린 이 관계를 조금이라도 다리 놓으면 조금은 덜 힘들어질까? 이혼할 때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다시는 저 사람 인생에 끌려가지 말자. 지금 제 앞에는 다른 선택지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거리를 조절해보자.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생각해 볼게. 딱 한 번만. 근데 나 조건 있어. 아들이랑 전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절 봤어요. 조건? 응. 첫째, 나는 다시 누구 아내로 돌아갈 생각 없어. 둘째, 나는 내 삶의 계획이 있어. 복지관 봉사도 계속할 거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조금씩 만들어가 볼 거야. 셋째, 당신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서로도 도와. 나를 돌봄 담당자로 세우려면 이 자리에서 얘기 그만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지. 나도 이제 누구한테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해볼게.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생활 습관 바꾸고, 도움이 필요할 땐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 인생도 존중할게. 아들이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엄마,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묘하더라고요. 고마워라는 단어를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한테 먼저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셋 다 서로에게 고마운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한 건가? 저 사람 병 더 나빠지면 또 나만 남는 거 아닌가? 불안이 퐁퐁 솟아올랐어요. 다음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한 건가? 저 사람 병 더 나빠지면 또 나만 남는 거 아닌가? 불안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복지관에 갔어요. 도시락 만들고 설거지하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순자 언니한테 살짝 털어놨어요. 언니, 나 전 남편을 다시 만났어. 순자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진짜? 그 인간이 왜? 그래서 병 얘기, 아들 얘기, 내 조건 얘기까지 다 털어놨어요. 언니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다. 내가요? 응. 예전 같으면 그냥 화내고 돌아섰겠지. 근데 이번에는 내 인생 조건을 분명히 말했잖아.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자 씨를 위한 선택이야. 근데 나 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닐까?
끌려 들어가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간단해. 내가 너 일정을 먼저 정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 일정에 내 삶을 맞추느냐. 이 차이야. 그 말이 머리에 쾅 박혔어요. 내 일정을 먼저 정한다. 생각해 보니까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일정을 먼저 정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밥 시간, 아이들 학원 시간, 남편 회식 시간. 항상 그걸 기준으로 내 하루가 움직였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 봉사단 모임이 끝나고 정수호 사회복지사가 우리에게 공지를 했어요. 어르신들, 혹시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 봉사단 프로그램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정?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순자 언니가 먼저 물었어요. 조정이 뭐야? 줄인다는 거야? 없앤다는 거야? 정수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은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인데 1번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활동비도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조정. 그 말을 듣는 순간 봉사단 어르신들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작게 욕을 하더라고요. A씨, 줄일 거면 줄인다고 하지. 왜 이렇게 돌려 말해? 정수호 씨는 계속 미안한 표정으로 우리 눈치를 봤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르신들 의견을 최대한 전달해 보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 예산 줄이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 프로그램이지. 노후 빈곤이 갑자기 또렷하게 형체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늘 마지막 순이야.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가게 할 때도 손님들 소비에서 내 가게는 항상 마지막 순이었고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이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자꾸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요. 그날 밤 순자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짜? 아니요, 아직이요. 내일 복지관 앞 카페에서 나랑 수다 좀 떨래? 내일이요? 응. 우리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예산 줄인다 그러는데 입만 다물고 있다고 뭐가 바뀌겠어? 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어요. 언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도 말은 해야지.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괜찮은 줄 안다니까. 그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일 아침에 봐. 나 먼저 가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한다고 바뀔까? 근데 곧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남편 눈치 보느라 말 못하고 시댁 눈치 보느라 말 못하고 가게 망할 때도 남들 시선 때문에 말 못하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라도 한 번쯤은 말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앞 카페 순자 언니 말고도 봉사단에서 보던 얼굴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영자 씨 왔네. 순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모인 거야. 프로그램 줄이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입장도 좀 말해보자고. 할아버지 한 분이 투덜거리듯 말했어요. 그래 봐야 뭐해. 윗선에서 이미 다 정해놓고 그냥 우리한테 통보나 하는 거지. 그러자 순자 언니가 의외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힘도 없고 목소리도 안 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했어요. 나도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순자 언니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치? 영자 씨도 이제 자기 인생 쪽으로 좀 돌아서야지. 우리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의미고 관계고 또 작은 수입원이다. 횟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 이야기는 한번 들어달라. 그렇게 적힌 A4 용지 한 장. 복지관 사무실 앞에서 우리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예전 부동산에서 가게 계약서 쥐고 서 있을 때랑 또 다른 떨림이었어요. 그때의 떨림은 나 사장 된다 이런 기대 섞인 떨림이었고 이번 떨림은 나 이제 조금이라도 내 입장 말해본다 이런 떨림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관장님과 정수호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순자 언니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거 우리 의견이에요. 관장님이 읽는 동안 사무실 안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관장님이 종이를 내려놓고 우리 얼굴을 둘러봤어요.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살짝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정확한 건 아직 시에서 최종 통보가 안 와서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의견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프로그램 횟수가 줄게 된다면 대신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어요. 예산 안 줄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관장님의 눈빛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나오는데 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봐, 말하니까 적어도 대화는 되잖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 우리 생각보다 세네요. 순자 언니가 껄껄 웃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인생을 지켜줬는데 남편 인생, 자식 인생, 시댁 인생. 이제 좀 우리 인생도 지켜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정말 깊이 박혔어요. 우리 인생도 지켜야지.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늘 보던 얼굴인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살짝 또렷해진 느낌. 영자야, 너 요즘 너무 잘하고 있다. 처음으로 거울 속 저에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전 남편 일은 어떡하지? 복지관 프로그램도 줄어들 텐데. 앞으로 내가 뭘로 살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근데 예전하고 달랐던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질문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무섭긴 해. 근데 혼자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순자 언니도 있고 봉사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보다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 줄 알아. 그게 조금 달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복지관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조정 관련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수호 씨를 봤어요. 일단 다행히 요리봉사단 프로그램은 없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대신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으로 줄게 됐고요. 그 대신에 새로운 시범 사업이 하나 생깁니다. 이름은 시니어 공유 부엌 프로젝트. 공유 부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요리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식 반찬을 판매하고 아이들 요리 체험, 1인 가구 도시락 서비스 같은 걸 같이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 일부는 어르신들께 활동비로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사업 유지비로 쓰이게 됩니다. 설명 듣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림 같은데?
순자 언니가 저를 쿡 찔렀어요. 영자 씨, 이거 우리 그때 카페에서 얘기하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 맞아요.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막연하게 꿈꿨던 것. 몇 명이 모여서 각자 잘하는 반찬 만들고 조그만 공방에서 같이 팔면 좋겠다. 그 얘기랑 너무 비슷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음 주까지 참여 신청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음식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초기 운영 멤버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호 씨가 덧붙였어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영자 씨, 이거야. 우리 이거 하자. 근데 저는 순간 겁이 났어요. 또 망하면 어떡해요. 내가 분식집 간판 내리는 날 느꼈던 그 공포가 다시 올라왔어요. 또 처음엔 설레다가 나중엔 빚만 남으면 어떡해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달라. 첫째,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둘째, 공공기관이랑 같이 하는 거야. 셋째, 넌 이미 한 번 망해본 사람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한 번도 안 망해본 사람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 근데 나 돈도 없는데. 그래서 공유 부엌이잖아. 초기 시설비, 임대료 같은 건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시간이랑 노동력을 내는 거고 언니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영자 씨, 이번에는 가게 사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경험 있는 어르신 요리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야. 이 차이 크다.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 이름 혼자 적힌 간판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다시 봤어요. 거기에 새로운 줄을 하나 더 그었어요. 공유 부엌 회의. 글씨를 쓰는데 손이 또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번 떨림은 두려움뿐만이 아니었어요. 조금의 설렘, 조금의 기대, 그리고 조금의 자기 믿음. 영자야, 너 이제 또 한 번 도전해 볼래? 이번엔 내가 나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이번엔 나를 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근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전 남편.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달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순자 언니 말이 맞아. 내 일정을 먼저 정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 일정에 내 삶을 맞추느냐. 그래서 달력을 펼쳤어요. 볼펜을 들고 제일 먼저 이렇게 썼어요. 월요일 오전 복지관 요리봉사. 그 다음 줄에 썼어요. 화요일 오후 공유 부엌 준비회의. 그 아래에 살짝 망설이다가 적었어요. 토요일 오후 나를 위한 시간. 웃기죠? 60살 먹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달력에 적어본 거예요. 그 옆칸 일요일 오후 아들과 전 남편과 조율해 볼 시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 이제는 이 순서를 바꾸지 말자. 먼저 나, 그 다음 가족.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응, 엄마. 저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 좀 해봤어. 아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와줄게. 근데 내 방식대로. 무슨 말이야? 나는 내 일정이 있어. 복지관도 다니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 아빠 병원 스케줄 잡을 때 나한테 먼저 물어봐. 내가 가능한 날짜를 말해줄게. 그리고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책임져. 아빠도 책임져. 우리 셋이 각자 몫을 나눠서 하는 거야.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맞아. 미안해, 엄마. 나도 생각 없이 엄마한테만 기대려고 했나 봐. 아니야. 너는 엄마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만 봐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달라지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공유 부엌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름, 나이, 연락처, 특기란에 뭐라고 적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집밥 30년, 분식집 3년, 맛은 있습니다. 볼펜으로 그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 나 그냥 없어져도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자 언니랑 또 카페에 앉았어요. 영자 씨, 진짜 신청했어? 네.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 네. 근데 떨리지 않아? 떨려요. 엄청. 나도. 우리 둘 다 웃었어요. 근데 말이야. 순자 언니가 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 아니야? 어떻게요? 혼자 떠는 게 아니라 같이 떠니까 조금 덜 무섭잖아. 맞아요. 그리고 영자 씨, 너 요즘 진짜 많이 달라졌어. 제가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표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맸어요. 언니 고마워요. 뭐가? 언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순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떠들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언니가 우리가 망한 건 가게지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 그 말 해줬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둘 다 예순이 넘어서 이렇게 눈물 글썽이면서 커피 마시고 있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영자야. 거울 속 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공유 부어. 또 망하면? 그럼 또 일어나지 뭐. 근데 이번에는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야.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뭐보다 이번엔 내가 나를 끝까지 안 놔줄 거야. 거울 속 제가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을 꿨어요. 햇빛이 환한 부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냄비소리, 도마소리. 그 안에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달력을 또 봤어요. 거기 적힌 글씨들. 복지관 봉사, 공유 부엌회의, 나를 위한 시간, 가족 조율.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60살에 처음으로 진짜로. 공유 부엌 오픈 첫날이었어요. 간판에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심장이 같이 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오늘 파이팅입니다. 정수호 사회복지사가 우리한테 인사를 했어요. 파이팅은 무슨 안 넘어지면 다행이지 뭐. 순자 언니가 그렇게 툭 던졌는데 입꼬리는 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간판 이름은 우리끼리 회의해서 정했어요. 다시 밥상. 처음엔 후보가 많았거든요. 시니어 부엌, 엄마 손맛, 인생 2막 반찬. 근데 마지막에 이 이름이 딱 나왔을 때 다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밥상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다들 울컥했거든요. 첫 메뉴는 반찬 3가지 세트였어요. 시래기 된장조림, 어묵볶음, 계란말이. 화려하진 않지만 딱 밥 한 그릇 먹고 싶어지는 그런 메뉴. 영자 씨는 계란말이 담당. 순자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왜 하필 저예요? 내가 알잖아. 계란말이가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 천천히 말아야 하거든. 요즘 너 되게 천천히 잘 기다리더라. 그 말 듣고 괜히 웃음이 났어요. 나도 이제 좀 익어가는 건가. 계란을 깨서 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예전엔 뭐든 빨리 끝내야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하는 일이 조금 편해진 것 같네. 반찬들이 하나둘 나올 때쯤 문 밖이 떠들썩해졌어요. 손님 오신다. 누가 외치길래 고개를 들었어요. 첫 손님은 복지관에 다니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정수호 씨가 문 앞에서 안내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밥을 해준다니까 이상하네. 어떤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더니 반찬 세트를 2개 주문했어요. 우리가 만든 반찬을 사서 가는 사람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이상했어요. 내가 다시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그릇에 이거 팔아서 오늘 월세나 메우자 이런 생각을 담았어요. 지금 여기선 반찬 용기에 오늘도 혼자 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끼는 덜 외로우셨으면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활동비도 받고 수익도 조금씩 나중에 배분받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번엔 함께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될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복지관 직원들, 근처 직장인들, 동네 엄마들. 여기 반찬 맛있다더라. 오늘 저녁 반찬은 여기서 해결하자. 이 말들이 들릴 때마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바쁨과 보람이 같이 오는 시간. 정신없이 계란말이를 말고 있는데 조리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엄마, 아들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확 돌렸더니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모자 쓴 남자 하나. 전 남편이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계란말이 팬 위에서 계란이 지글거리고 있는데 뒤집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엄마, 계란 탄다. 아들이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허겁지겁 계란을 말아 올리면서 괜히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왜 온 거야? 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오픈이라며. 손님으로 와봤지. 손님이면 밖에서 기다려. 여긴 주방이야. 입이 툭 튀어나왔는데 아들이 씩 웃었어요. 엄마, 오늘 사장님 아니고 파트너잖아. 좀 봐줘. 그러고 보니 맞아요. 여긴 내 가게가 아니라 우리의 부엌이었죠. 알았어. 근데 진짜 손님이야? 응. 반찬 세트 2개랑 계란말이 따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냥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서. 돈은 있냐? 제가 일부러 툭 쳤어요. 있어요. 아빠가 산대요. 아들이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전 남편이 지갑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나 오늘 돈 쓰는 날이야. 의사한테도 혼났거든.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돈 쓰면서 살아라 이래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싫지는 않았어요. 반찬 세트를 포장해 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당신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좀 이상하네. 아들이 웃었어요. 이상해도 이제 좀 자주 볼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서로도 도와야 된다고. 전 남편이 작게 첨가했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도 얘랑 나랑 같이 다녀. 나 혼자 가면 중간에 도망갈까봐.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제가 투덜거리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사실 보기 싫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앞치마 입고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을 조금 더 담담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나간다. 엄마, 오늘 오픈 축하해. 아들이 포장 봉투를 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래. 내 엄마 오늘 사장 아니고 파트너니까. 파트너 첫날 축하해. 전 남편이 그렇게 덧붙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 언니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영자 씨, 감정 괜찮아? 제가 허허 웃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제는 저 사람 보면서 내 인생이 다 흔들리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게 진짜야. 그게 자기 인생으로 돌아온 거야.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가볍게 쳐줬어요. 몇 주 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유 부엌을 소개하고 싶다고. 카메라가 우리 부엌을 찍고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여기서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크가 제 앞에 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근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전에는 먹고 살려고 요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려고 요리해요. 그 차이 같아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후가 무섭지는 않으세요?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혼자 무서워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무서워하고 여럿이 같이 고민하는 게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 여기 오면 적어도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그건 알게 되니까요. 그날 촬영이 끝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여러 얼굴이 떠올랐어요. 폐업한 분식집, 불 꺼진 주방, 채무 문자, 복지관 도시락 상자, 어르신들의 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스티커, 병원 복도, 아들 얼굴, 전 남편의 마른 손등, 공유 부엌, 지글지글 끓는 냄비, 다시 밥상, 간판 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 제 얼굴. 예전에는 그 얼굴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이 들었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주름진 이마도 굳은 손마디도 그냥 다 여기까지 와서 버틴 흔적 같아요. 이혼도 분식집 실패도 빚도 노후 불안도 그 모든 게 없어졌다고 말하진 못해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문제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끝까지 나예요. 이영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가게를 하고 있는지, 폐업을 앞두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노후 빈곤, 실패한 사장, 쓸모없는 늙은이. 이런 이름들로 자기 자신을 부르지 마세요. 그건 사회가 붙인 라벨일 뿐이고 진짜 이름은 각자 마음속에 한 번씩 더 크게 불러줘야 돼요. 저도 요즘은 가끔 거울 보면서 그래요. 영자야, 너 오늘도 잘 살았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망해도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고 야, 너 꽤 잘 버텼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밥상에서 또 만나요.